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 입문 과정과 또 기본서를 통한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 그리고 이걸 수강하셨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특강도 끝났죠. 네, 그래서 이 핵심 이론 특강, 이런 부분까지 이제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험은, 오지선다형인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사시문항이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당연히 수험생 입장은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별도로 나온 이 방문각에서 나온 문제집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이론으로 정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로만 구성됐어요. 문제로만.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정리가 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문제가 좀 잘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좀 그 기존에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 특강 자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특강 자료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서 이 특강 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오시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 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어차피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설명을 하면서 간단한 문제는 좀 빨리 나갔지만 그 단원에서 그 내용 부분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4월달, 5월달 두 달 과정을 거쳐서 이걸 다 원가 관리계까지 이 문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 번 나갈 때마다 좀 상당히 많이씩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집을 보시듯이 아시다시피 좀 계산 문제 좀 많이 돼 있어요. 계산 문제가 어차피 우리가 주택관리에서 해결리는 계산 문제 비중이 크죠. 그래서 지금 26문항 정도 거의 이제 적기는 60%인 24문항이나 26문항 정도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많게는 30문항도 계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26문항 정도는 거의 계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당히 계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교재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될 수 있으면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좀 풀어주시면서 꼭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그 순서 목차를 보면 우리 기본서 있죠. 기본서하고 똑같이 장을 마쳤습니다. 기본서하고 똑같이 장을 마쳤고, 그리고 각 장마다 또 소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제목에 대한 대표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대표 유형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대표 유형 문제는, 그리고 그 대표 유형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다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 우리 기본서하고 똑같이 순서가 나가니까 기본서랑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거나 또는 특강 자료를 이렇게 확인해 주셔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가 먼저죠.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 부분이고, 우리 그 19쪽에,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가 안 써졌습니다만 18쪽에는 이 재무회계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5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을 한마디로 좀 골고루 출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페이지는 안 써졌습니다만 19쪽 정도 보시면 우리 기본서 교재장하고 똑같이 1장부터 18장까지 돼 있죠.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그 장하고 맞춰서 문제집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몇 %가 출제되는지 각 장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출제가 되죠. 골고루 출제되고, 다만 그 5장인 자산의 의의나 분류 정도, 그 5장 부분하고 15장 부분이 비용회계예요. 이 부분은 최근 5년간의 출제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다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많이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 3장 보세요. 9.5%나 되죠. 3장 부분이 회계의 기술적 구조죠. 회계 순환 과정, 이 부분이 당연히 제일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또 9장 재고자산이라든지 9장 재고자산도 상당히 10%나 되죠. 그다음에 10장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리고 17장이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 부분, 또 유형자산, 재고자산 이런 부분들, 3장 회계 기술적 구조 등 이런 몇 개 장은 거의 4문제 정도, 4-5문제씩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이제 4문제 정도 되죠. 우리가 40문항에서 10% 정도면, 그죠?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1장 20쪽의 회계 기초입니다. 이 회계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제가 그 회계의라든지 회계 목적, 회계의나 회계 목적, 그리고 회계 분류에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하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2쪽은 이제 우리 계정 과목, 즉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있고, 또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씩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은 회계감사. 최근에 계속 회계감사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부분은. 자, 그러면 이 1장 부분에서는 먼저 이제 회계의와 목적인데, 하여튼 간단히 말하면 회계라는 것은 기업에서 기업체에서 어떤 경제적인 사건, 거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류해서 그런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유용한 뭔가 정보를 보고하고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거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류해서 그런 정보를 보고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회계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죠. 이렇게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 기능, 하여튼 회계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계의나 목적이나 회계 정보 유용성 등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론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부정적인 말을 찍으면 돼요. 부정적인 말. 그렇죠? 네. 회계 정보는 이런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게 부정적으로 말이 써진 것 부분이 대부분 틀린 것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죠. 일단 재무제표는 일정한 그 양식에 의한 그 재무보고서라고 그래요. 재무보고서, 회계보고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라고 그러고, 현행 재무제표 종류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희한거부름표, 주석 이게 해당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고 그래요. 일정 시점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이 재무 상태표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으로 돼야 돼.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라고 나와야 돼요. 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라고 그래요. 자본의 크기나 자본의 포괄적인 자본 항목,
자본 항목의 포괄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가 자본변동표고,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해야 돼.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현금 흐름 정보, 현금 흐름 정보, 그러니까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에 관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고, 그다음에 주석은 이러한 재무제표,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항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이라고 그래.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또는 다른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추가라고 그래. 추가적으로 공시한다라고 그래.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주석이 되죠. 주석은 별도 다른 재무제표와 구분해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주석은 다른 재무제표와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표형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자, 1항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틀렸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항인 그 2항으로 가야 돼요. 재무상태표는 그 밑에 2항에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동그라미 1항으로 와야 되죠.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항과 2항은 뭘 바꿔주면 돼? 그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1항, 2항은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항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 제공 그래야 되고요. 3항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에 자본 구성요소 있죠. 자본 구성요소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3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4번은 현금흐름표는 특정 시점이란 말이 잘못되어 있죠.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그래야 돼.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흐름 정보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5항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시산표, 자본변동표. 부중 틀렸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에 동그라미 1항 해설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성과라고 돼 있죠. 그 성과를 재무상태라고 좀 수정만 해주세요. 해설 부분에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재무상태에 관한 것. 그래서 3번은 옳은 것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번 문제는 생략할게요. 재무제표 종류 아닌 거 나와 있죠? 그럼 재무제표 종류 아닌 거 그러면 사업 보고서를 정답으로 하거나, 그럼 정답이 4번 사업 보고서죠? 재무제표 아닌 것 나오면 이사의 보고서를 또 정답으로 하기도 해요. 이사의 보고서도 재무제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정가 명세서를 또 답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보고서나 이사의 보고서나 재정가 명세서 등 그런 것은 현행 기준상 재무제표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1쪽은 뒤에 있는 내용까지 좀 포함된 건데 재무 회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재무 비율, 재무 분석, 재무 비율 중에 하나인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죠. 유동 비율. 자,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인데, 자, 유동 비율이 분모가 유동 부채죠. 유동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가 유동 자산이죠. 그럼 유동 자산은 주로 이제 현금 등 아니에요. 현금 등 이런 자산이 이제 유동 자산이죠. 그 유동 부채분은 유동 자산. 이게 이제 유동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동 비율이 높다란 말은 유동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현금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무 구조는 하여튼 뭐 튼튼한다. 단기간에 지급 능력은 아주 양호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걸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여야 되죠.
그죠? 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뭐 기계 등을 사가지고 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1항이 옳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현금 등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자가 적게 돼 있다는 거죠. 기계 등 이런 투자에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항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보고할 책임. 자, 작성할까지만 나왔는데 보고도 하나 더 써놔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보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그래야 돼요.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관한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경영자에게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이죠. 재무회계 주된 목적.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죠. 경영자가 아니라 외부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고, 그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그러니까 동그라미 3항은 잘못 써져 있어요. 경영자의 어떤 의사결정, 경영자의 경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것은 관리회계고, 투자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재무회계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외부 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은 해당 기업의 투자 적정성에 대한 판단 틀리죠. 우리는 그러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여러분들 그 기본 설 때도 제가 강조를 해줬어. 회계감사 나오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요. 신뢰성 제고, 신뢰성 높여주고자 하는 거죠. 신뢰성 제고 목적이지 이런 뭐 투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도 중요해요. 기업은 모두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작성해야 된다. 모두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 일부 금융회사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나 다른 기업은 이를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이를 선택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이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이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선택 적용이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한다. 선택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 해놓습니다. 2번에다 문제. 아주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고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종합적인 문제고, 전부 다 지금 문제 나왔을 때 다른 시험에서 문제 나오면 거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1차적인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가 아니라 외부 감사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다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것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같은 문제는 또 보고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랑 2011년부터 그 상장 앞에다가 주권이라는 말 좀 써놔요. 주권. 이 주권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주권상장법인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특별히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상장법인 해도 보통 우리는 이런 주권상장법인이라고 그래요. 주식이 상장돼 있다 이거요.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과거에 옛날에는 이제 기업의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건 조문식이었어요. 옛날에 기업의 기준은 1조, 2조, 2조, 3조 이렇게 법률식인 조문 형태로 돼 있었어요. 옛날 기업의 기준은.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조문 형태가 아니에요. 한국채택국제기준은 기준서 형태.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 재고자산에 대한 기준서, 유형자산에 대한 기준서, 이렇게 기준서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업의 기준은 이렇게 법률 형태인 조문식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규칙 중심에서 종전은 규칙 중심. 그러다 지금은 기준서 형태로 되다 보니까 원칙 중심. 지금 현재 바뀐 기준은 무슨 중심? 원칙 중심이다 이거죠. 그죠? 과거는 규칙 중심. 그러나 바뀐 것은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원칙 중심. 또는 사망이죠.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맞아요. 연결재무제표를 지배종속에서 하나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양식. 그러니까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기준서에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양식으로 돼 있어요. 기본 양식이. 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한국채택국제기준은 과거의 어떤 기업에게 기준에 비해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공정가치보다는 역사적 원가를 반영하도록 거꾸로 써놨어요. 과거의 기업 기준은 거의 역사적 원가를 원칙으로 했어요. 역사적 원가. 그리고 외외식으로 이렇게 그 공정가치인데 바뀐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역사적인 원가라기보다는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정가치가 있는 경우는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5항 한국채택국제기준은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단 맞아요. 여기 포함하지 않는데 다만이요. 들어요. 다만 혹시 그 말이 나오면 맞는 걸로만 해주면 돼. 다만 상법 등에서 이러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익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인 주석으로 공시한다. 다시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상법 등에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익여금의 보충 정보로 이익여금의 보충 정보니까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여금의 보충 정보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라고 써요.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법 등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익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를 이렇게 주석인 형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무제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이익여금에 대한 보충 정보로 이렇게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번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참고로 3번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줘요. 그 한국채택국제기준은 형식보다는 그래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한다 이렇게 써놔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한다.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해요. 자, 그리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당연히 1항은 자, 회계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 자, 우리 회계 목적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요. 혹시라도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만 그렇게 나오면 안 돼. 내부 정보 이용자 및 외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 목적이요. 동그라미 2항 회계는요 이런 기능도 수행되죠.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합니다. 동그라미 3항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재무성과, 경영성과라고도 하고 재무성과라고도 해요. 이런 정보를 제공준다. 동그라미 4항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성과라고 돼 있죠. 성과를 상태라고 고칩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제공. 성과를 뭘로 고치자? 상태.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준다. 맞아요. 동그라미 5항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잘못되어 있죠. 투자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죠. 투자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재무회계가 되죠. 그러나 경영진의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진의 유용한 정보 제공은 관리에게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은 관리회계가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 그리고 그 5번에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문제인데,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문제인데, 거의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문제 나오면 틀린 부분에 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죠. 보고되는 정보. 자, 이 재무회계는 방금 특별히 이거 방금 다 설명했으니까, 재무회계는 투자자 등의 외부 보고 목적이라고 했죠. 투자자 등의 외부 보고 목적이죠. 그러면 재무회계에서 보고되는 정보는요, 재무회계에서 보고되는 정보는 재무적 정보가 보고되죠. 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가 계량적 정보 내지는 화폐적 정보라고 그러죠. 계량적 정보, 화폐적 정보. 요것만 보고 대상이 돼요. 재무회계는. 그러나 관리회계는 어쩐다는 거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진의 내부 의사결정, 내부 보고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재무적 정보 보고되죠. 그 재무적 정보 보고되고, 그 다음에 비재무적 정보가 꼭 보고 대상이 되는 거. 자, 비재무적 정보가 어떤 기업의 기술 능력, 기술적인 노하우 등, 원만한 노사 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질적 정보라고 그러죠. 질적 정보. 그러면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 질적 정보까지 보고 대상이 되는 것은 꼭 관리회계다. 이게 중요해요. 예, 이 부분.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재무회계는 과거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측정했죠. 그래서 이 좀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지향적. 과거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인데, 근데 관리회계는 어떤 그 경영진의 어떤 예산, 편성 등 예측.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 자, 재무회계는 좀 과거지향적이다. 관리회계는 뭐다? 미래지향적이다. 경영진의 어떤 예측 능력에 관한 필요한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재무회계는 보고 수단이 뭐예요? 보고 수단이 당연히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죠. 그러나 관리회계는 수시로 보고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그래. 경영진의 어떤 특수목적 보고서 형태, 경영진의 특수목적 보고서 형태로 되는 것은 바로 관리회계죠. 관리회계.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항은 재무회계는 이렇게 보통 정기적으로나말 들어있어. 정기적으로. 근데 관리회계는 뭐요? 수시로. 맞죠?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관리회계는 필요시 수시로. 동그라미 2항. 객관적인 회계 기준이 필요한 회계는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등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 및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3항.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일정한 양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관리회계는 이러한 특수목적 보고서,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어요. 특수목적 보고서,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은 관리회계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과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재무회계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적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유용성이 올라가는 것은 관리회계. 예. 그래서 재무회계는 뭐야? 과거지향적인 과거.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뭐야? 미래지향적, 미래 예측. 그러면 나오면 관리회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반대로 써놨네요. 그 다음에 5항,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 대상자는 꼭 현재 투자자 및 잠재적 비출이에요. 잠재적 투자자도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금 대여자, 기타 여러 채권자 등이 주로 정보 이용자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인데, 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2번이 제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번이 제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분명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고루 문제를 갖다 출제해놨죠. 재무회계, 관리회계 비교 문제 나올 수 있을 때 이 부분만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이 부분. 네. 자,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이 나오는데,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죠. 이제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가 있죠. 자, 우리가 20X1년 12월 말일 날짜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요런 거를 구성 요소로 합니다. 요런 거.
요런 것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산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죠. 부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고 자본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고. 자, 확인만 좀. 자, 여러분들이 자산은 요런 자산이 표시되죠.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또 매출 채권 있죠. 대여금 및 수취 채권인 매출 채권이라든지 매출 채권. 또 재고 자산 있죠. 재고 자산. 토지, 건물 등의 유형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허권이나 또 개발비 등 무형 자본도 있고. 영업권도 자산이죠. 영업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부채는 매입 채무나 차입금 같은 거, 매입 채무, 차입금, 퇴직급의 부채도 사채 발행자의 사채, 발행자 회사의 사채 등 이런 거 이제 부채가 되고, 자본은 자본금, 또 주식 발행 추가금 등등의 여러 자본 잉여금, 그죠?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구성되죠? 이익잉여금, 이런 거,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또 기타 포괄순위 누계액이라는 그런 자본들이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표시되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 자,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재무 성과라고 그러죠. 일정 기간이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의 재무 성과인데, 자, 여기 여러 가지 수익이 기록되죠. 수익 이 기간 동안의 수익, 매출액이라든지 임대료, 매출액, 임대료, 무슨 자산의 투자부동산 평가이익도 수익이 되는 거죠.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등. 그 다음에 비용이 표시되죠. 비용. 자, 비용은 판매 원가, 즉 매출 원가라든지 종업원 급여 같은 거 등등, 법인세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이 되는데, 근데 현행 포괄손익계산서 다 여러분들 아실 거지만 반드시 이렇게 구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구분 표시, 당기 손익 부분과 그 당기 손익 부분에서 당기 순이익을 구분하죠. 당기 순이익, 그죠? 그 다음에 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여기 당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 표시라고 그랬어요.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 표시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을 또 구분 표시해서 요 당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총이라고 그러죠. 총포괄이익이라고 그러죠. 총포괄이익,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기타 포괄 손익의 대표적인 것이 재평가 잉여금 같은 거,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도 돼. 시험 문제는 재평가 차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재평가 잉여금, 유형자산 등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 형태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기타 포괄 손익 이쪽으로 표시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꼭 당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구분 표시한다는 거, 구분 표시. 이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는 보진 않고,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22쪽. 포괄손익계산서. 여기, 요것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죠? 당연히 1항 선급보험료죠. 보험료는 비용이기는 해요. 보험료는 비용. 여기에 표시돼요. 보험료는 비용이요. 근데 차기라고 그래, 차기. 차기분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현금으로 선급했어. 선급한 것은 뭐요? 발생주에 따라서 우리는 선급보험료는 내년에 발생할 거잖아. 그러니까 자산으로 보고해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1항 선급보험료는 자산으로 보고돼. 그러면 어디에 보고돼?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거기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 있죠. 이거요.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차익이에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에다 땅땅 써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씁니다.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도 당연히 포괄손익 계산에 표시된다. 포괄손익 계산서에. 법인세 비용도 돼 있죠? 이것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표시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그리고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세요. 8번. 포괄손익계산서에 오히려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거. 여기에 표시되는 거 그랬죠? 당연히 동그라미 3번보다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뭐가 돼요? 기타 포괄손익계산에 표시되는 항목이죠? 8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기타.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따라 재평가 이익이 생기면,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기타 포괄손익. 여기 표시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고, 생물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데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동식물 등을 말하죠. 살아있는 동식물 등 이런 것을 우리가 생물자산, 이것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됩니다. 생물자산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은요.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자산이에요. 뭐냐면 어떤 그 피투자 상대방 어떤 피투자 회사의 중요한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으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중요한이란 말을 유의적인이라고 그래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은 별도로 뭘로 한다?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이에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이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 자산입니다. 자산.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가 아닌 것.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보세요. 보고기간, 요 보고기간 밑줄. 보고기간, 포괄손익계산에 표시됩니다. 보고기간. 재무상태표는,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그래.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포괄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 그래야 돼. 보고기간.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영업이익을 따로 구분 표시하도록 돼 있어. 제가 이렇게 표시했지만 영업이익을 구분 표시합니다. 영업이익, 그 있죠? 영업이익. 그 영업이익에다 땅땅 써. 동그라미 2번 영업이익에다가 별도로 구분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을 별도로 뭐예요? 구분 표시.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별도로 구분 표시가 돼야 돼요. 구분 표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면 그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공정가치로 평가해가지고 그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여기 이쪽 여기다 반영하게 돼. 그러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금융자산은 그 평가손익을 여기다 반영해. 여기 노란 요 부분 쪽에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여기다 반영. 예? 여기다 반영. 그래서 문제 9번은 매출채권이 답이 되네요.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 표시되죠. 매출채권은 어디에 표시돼?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표시돼야 돼요. 자, 이거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문제 나오는데, 일단 감사 문제에서는 감사 목적을 일단 꼭 아셔야 돼. 회계감사 목적. 자, 우리 회계감사라고 그래요. 그냥 회계감사 목적은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해줘요. 안 써도 돼. 그냥 다 있잖아요. 감사 의견을 표명해 줌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자 이거예요. 신뢰성 제고. 다시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감사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회계감사 목적이에요. 회계감사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틀려.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정이나 오류를 적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건 틀려요. 그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좀 설명하고 문제 바로 풀 거예요. 그리고 이 회계감사는, 외부 회계감사는요, 독립된 공인회계사 제3자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요. 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 공인회계사 감사인에 의해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 종류는 4가지가 있죠.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일정한 규모 주식회사,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작년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 주권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 등 이렇게 일부 주식회사 등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 모든 기업이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기업이 그럼 틀린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험은 또 뭐에서 나오냐? 감사 의견 종류 나와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가가 나오는데 적정 의견은 거의 내기가 곤란하겠죠. 예? 적정 의견은 감사인도 독립성이 있고 감사인도 그 기업과 보고 기업과 독립적이란 말이야.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재택국제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가 모두 표시돼 있어. 그런 경우는 적정 의견이 되겠어요. 적정 의견. 근데 한정 의견 나올 때 적정 의견은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고, 한정 의견은 요거 나오면 한정 의견 나오면 돼요.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자, 감사 범위의 제한이 있다라고 그래. 제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다. 그래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한정 의견이요. 또는요. 요것도 한정 의견이요. 또는 어떤 의견 불일치.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경영자와의 어떤 의견이 불일치. 감사인하고 경영자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의견이 불일치 이런 말이 나와도 한정 의견이 해야 돼. 한정 의견. 그다음에 부적정 의견은 꼭 이렇게 돼야 돼. 부적정 의견은 의견 불일치가 경영자와의 의견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전반적. 그러니까 중요하면서 전반적이어야 돼. 전반적이다. 만약에 중요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한정 의견 가야 돼. 알겠죠? 중요하는데 전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한정 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그럼 뭐요? 부적정 의견 이렇게 가야 돼. 그다음에 의견 거절은 두 가지 형태로만 물어봐. 의견 거절은 일단 독립성이 결여돼 있으면 무조건 의견 거절. 감사인의 독립성이 독립성이 상실되었다.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 상실되었다. 그럼 뭐요? 무조건 의견 거절이에요. 독립성 결여 나오면 무조건 의견 거절. 그죠?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이거요. 그다음에 또는 요것도 그래. 요것도 의견 거절 해야 돼. 요것도.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란 말 쓰기도 하고 특히란 말 쓰기도 하고 그래. 매우나 특히 중요하고 그래요.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하고 전반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전반적.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그러면 그런 경우도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꼭 요 부적정 의견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란 말. 의견 불일치. 그다음에 의견 거절은 감사 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야 돼. 중요하는데 전반적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한정 의견 가야 돼. 알겠죠? 네, 꼭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냥 풀려지죠.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24쪽 제일 위에 대표 문제.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도 수집했어. 그러니까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애국 표시돼 있네. 재무제표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이지는 않죠. 전반적이지 않다. 그 말로 인해서 감사 의견은 뭐요? 한정 의견. 정답 몇 번? 2번이 돼야 돼.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도 보세요.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이다 비출. 의견 표명이 불가능. 그럼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면 의견을 나타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 의견 거절이 돼야 돼. 거기다만 입술이요. 무조건 의견 표명이 불가능이다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 나오면 당연히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의견 거절이 돼야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기업의 기준에 입에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 자, 전체적으로 왜곡에다 비추려. 자, 전체적으로 왜곡. 여러분들 기업 기준에 입에되는 사항이 입에된 사항을 뭐라고 하냐면 경영자와의 의견 불일치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자가 재무제표 보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되어 있다. 그 말은 이 의견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애국이다 비출.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됐단 말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에요.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 밑줄이에요.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라면 무슨 말이다?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의견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걸 뭐라고 그래?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 근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니까 부적정 의견 3번이 답이 돼요. 보세요. 의견 불일치가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 그러면 의견 부적정이죠. 부적정 의견. 그런데 전체적이란 말이 아니라 일부만 그래. 일부에 대해서만. 일부가 애국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러면 일부가 애국 표시됐다. 그러면 근데 전체적이 아니라 일부 애국 표시 그러면 무슨 의견? 한정 의견. 됐나요? 구분해 줘야 돼. 전체적으로 애국 표시 뭐야? 부적정 의견. 일부만 애국 표시 그러면 한정 의견. 이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 회계감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사 목적도 꼭 잘 나오니까 신뢰성 제고란 말이죠. 감사 목적은 신뢰성 제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장 재무 상태 및 재무 성과인데, 자, 이 부분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되죠. 이 문제가 딱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만 안 나오고 20회 중에서 아마 17, 18번 나왔을 거예요. 그 계산 문제 있죠. 기초자산, 기초부채 주고, 기초자산, 기초부채 주고, 그리고 또 기말부채, 기말자산 이런 거 주고, 수익과 비용 주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뭘 구하라. 총 포괄이익을 구하라. 등등. 기말자본을 구하라. 그런 등. 그래서 제가 그냥 옆으로 가로로 식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T자 계정으로 설명 하나 하고, 한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요거 나오죠.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 빼고, 이거. 자, 그냥 제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기초자산이 1,000원이고, 기초부채가 400원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자산 1,000원에서 기초부채 400원 빼. 그러면 기초자본이 얼마요? 600원. 기초자본 600원이네. 600원이요. 여기서 기초자본은 1월 1일이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말 1년 동안 기말까지 1년 동안에 뭐가 늘었냐? 유상증자. 그 시험 문제는요. 납입자본이란 말 써요. 뭐라고 그래? 납입자본. 납입자본이라 하고 가끔은 유상증자라고 해도 돼. 근데 시험은 납입자본. 출자되었다. 추가 출자로. 더 출자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150원 늘어났다고 가정합니다. 150원. 근데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죠. 현금 배당 나옵니다. 현금 배당은 자본의 인출이라고 그래. 시험은 자본의 인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 자본이 인출됐다 이거야. 현금 배당. 50원 현금 배당 했다고 해봐요. 50원. 그러면 반드시 납입 자본은 더해주고 현금 배당은 빼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순이익도 자본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주어지고 비용을 준단 말이야. 예. 그러면 수익은 350원이고 비용은 250원이야. 비용은.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그래. 단기 순이익이죠?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 100원. 또 순이익이 100원 늘어나네. 순이익이 100원 늘어나요. 이거 단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순손실을 나오면 차감한다는 거 주의해야 돼. 순손실을 나오면 어쩐다? 차감. 순손실은 차감해줘야 돼. 차감. 그 다음에 이거 순이익 이외에도 이거 있어요. 또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이익. 그래서 뭐가 나오냐? 예, 기타 포괄이익인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이 나와요. 재평가 이익.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 근데 기타 포괄이익이라고 주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익 또는 재평가 잉여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이익이 나와요. 그걸 기타 포괄이익이요. 그러면 기타 포괄이익이 그냥 50원 하겠습니다. 얼마다가? 50원에 50원. 만약에 재평가 손실인, 근데 재평가 손실은 여기 당리 손실로 되는 거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이제 기타 포괄손익, 금예산 평가에 따른 평가 손실이 생길 수 있죠. 그건 이제 기타 포괄 손실인데, 여러분들 기타 포괄 손실은 안 나와요. 뭘로 나온다? 기타 포괄이익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기 이 순이익 100원하고 기타 포괄이익 50원 더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총 포괄이익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총 포괄이익. 그럼 총 포괄이익은 얼마 될까? 순이익 100원, 기타 포괄이익 50원. 얼마? 150원. 맞아요? 150원이죠? 그러면 이 니코르가 되면 뭐가 된다? 12월 말일 날짜 뭐가 돼?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럼 기말 자본 얼마 돼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자, 850이에요? 미대하지, 저거 850. 100원, 700원, 850. 그래서 850이 기말자본. 기말자본 물어보면 850 끝났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말 부채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기말 자산 금액을 물어볼 수 있어. 만약에 기말 자산 금액을 물어봤다. 기말 부채가 550원이다. 기말 부채 550원이다. 그러면 기말 자산 얼마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럼 기말 자산 얼마 돼야 돼? 550원 빼서 850원 돼야 돼. 얼마 돼야 돼? 1,400원 돼야 돼. 기말 자산은 뭐한다? 1,400원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총 포괄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총 포괄이익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 제일 어려운 문제는 비용.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비용.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른 거 주어져 있어. 이거 기초자산 1,000원에서 기초부채 400원 빼면 기초자본 600원이죠. 600원에다가 납입자본 150원 더하고 현금매당 50원 빼면 얘가 얼마 돼서 700원 됐지. 예, 700원. 700원 됐고요. 기말자산 1,400원에서 기말부채 550원 빼. 그러니까 기말자본이 850원 나왔죠. 보세요. 700원에다가 기말자본 850원 돼야 돼. 그 얼마 돼야 돼? 150원 돼야 돼. 150이 돼야 되는데 기타 포괄이익이 얼마 있어? 50원 있어. 50원 있죠? 그러면 순이익은 얼마 돼야 돼? 자, 50원 더해갖고 총 포괄이익이 150원 되려면 순이익은 100원만 돼야 돼. 맞아요? 그러면 순이익 100원 나오려면 수익 350원에서 비용 얼마 빼야 돼? 얼마 빼야 돼, 비용? 250원 빼야 돼. 250원 빼야 돼. 예. 그래서 이 등식을 꼭 아시면 되고,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냥 뭘로 풀어도 된다? T자로 풀어도 된다. T자로 풀어도 돼요. 이걸 T자로 표시해 봅니다. 자본이라는 T자 쓴다라고 그랬죠? 자본은 이월된 것이 기초가가 되면 쓴다고 그랬어요. 자, 기초자본. 여기서 기초자본은 600원이네. 어떻게 해서? 자산 1,000원에서 부채 400원 빼서. 그러니까 자산 얼마에서 1,000원에서 부채 얼마 빼가지고 400원 빼서 기초자본 얼마다? 600원. 예? 기초자본 600원. 그죠? 600원 써요. 그리고 금액만 써요. 시험에 나오면. 그리고 여기다가 당연히 납입자본은 자본이 늘어났지. 더 커졌지. 600원에다 더하기 해야 돼. 150원 더하기. 근데 현금매당은 자본의 감소지. 차변에 쓴다고 그랬죠? 현금매당은 차변에 써요. 이렇게. 자본의 감소, 차변에 씁니다. 차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 수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수익이 350원. 비용이 250원. 네, 250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순이익을 여기다 써야지. 100원. 대변에다 자본 증가니까 100원. 만약에 순손실이면 자본의 감소죠? 순손실은 차변에 써야죠? 손실은. 방금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이익이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이익. 재평가 잉여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타 포괄이익은 뭐 한다? 더해줘야 돼. 재평가 잉여금 얼마 줬다? 50원. 자본의 증가, 더하기. 그리고, 재평가 손실은 안 생겼죠? 재평가 손실은 여기다 해야 돼요. 없어. 그리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기말자본이라니까 이게. 네, 기말자본. 그럼 기말자본이 얼마 된다고 이게? 이 같아야 된다니까. 대변이 얼마인데?
750원, 850원, 900원인가? 900원. 이 900원 내야 되지? 900원. 그러면 현금 배당이 얼마 있어? 50원 하나밖에 없죠? 기말 자본 얼마? 850원. 그죠? 기말 자본 850원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야죠. 그죠? 기말 자산에서 부채 빼야 돼. 기말 부채가 얼마요? 550원. 550원 빼가지고 기말 자본이 850원 돼야 돼. 기말 자산은 얼마 돼? 1,400원. 맞아요? 예.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T자로 계산해도 돼. 그래서 이거를 눈에 익혀놔버려야 돼, 이거. 눈에 익혀놔가지고 숫자만 딱딱딱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총 포괄이익이 얼마냐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게 두 개 다 한 거요. 이게 두 개 다 한 것이 총 포괄이익이 이거. 순이익 얼마? 100원. 기타 포괄이익 50원. 그래서 총 포괄이익은 얼마다? 총 포괄이익은 얼마다? 150원. 왜? 기타 포괄 손실이 없죠? 그러니까 총 포괄이익은 150원. 총 포괄이익은 순이익인 100원과 기타 포괄이익 50원 더해서 총 포괄이익은 150원. 네. 뭘로 물어볼지 모릅니다. 뭘로 물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T자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빨리 풀어볼 수 있죠. 만약에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순이익에다 여기다 물음표면 돼. 이렇게. 순이익이 얼마냐 물음표면 돼. 그러면 보세요. 순이익이 얼마냐 그러면 차압이 얼마? 50원, 850원, 900원. 900원이죠? 여기도 900원 맞춰줘야지. 900원 맞춰줘야 되는데 600원, 150원, 50원. 얼마밖에 안 돼? 800원밖에 안 되잖아 이게. 8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순이익은 100원 해줘야죠. 예? 그 다음에 순이익 100원이 나오려면 수익 350원에서 순이익 100원 나오려면 비용은 350원에서 100원 적은 얼마? 250원 이렇게 돼야 되죠? 비용. 총 포괄이익 물어보면 순이익 100원에다가 기타 포괄 50원 더해서 총 포괄이익은 150원. 예? 자,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는데 여기다가 하나만 이미 이제 기본서에 강의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영한다 안 한다 그래서 주식 배당, 자본 전입. 자본 전입이 무상증자요. 자본 전입이 뭐야? 공짜 증자, 무상증자요. 무상증자. 이거는 자본 전입은 이건 자본총액의 변동이 없어. 자본총액 불변. 그럼 자본총액 불변이기 때문에 이 자본총액 여기 자본 이 자본의 불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본총액 불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산에 반영 안 합니다. 계산에 반영 안 해요. 자본전입 무상증자 주입배당 반영 안 한다. 몇 번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한 두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풀고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에 3번 있죠. 3번이 기본 형태로 잘 출제가 됩니다. 3번 그리고 3번 있고 그다음에 27쪽에 7번 있죠. 7번 하고 그다음에 28쪽에 8번도 좋은 문제가 돼요. 8번하고 그다음에 29쪽에 11번 여러분들이 이 네 문제 정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정도만 해 주시면 좋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7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 7번. 그 네 문제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 두 문제만 풀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했으니까. 문제 7번. 당기 순이익은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뭘 그래서 푼다고? T자 그래서 푸는 거 빠르죠. 자 T자 그래서 자 기초 자본 대별에 써버려 바로 자산에서 부채 빼버립니다. 그 기초 자산이 얼마? 3만 원. 부채 얼마? 26,000원. 자 3만 원에서 3만 원 자산에서 부채 얼마? 26,000원 빼버려. 그러면 자본은 얼마요? 기초 자본은 4,000원. 됐나요? 4,000원. 자, 그리고 무엇은 더한다고? 유상증자. 납입자본 있어요? 없어요? 있네, 유상증자 있죠? 얼마 증자돼서? 납입자본으로 시험에 내기도 해요. 납입자본이란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얼마가 유상증자? 3,000원. 그 다음에 현금배당 있어요? 없어요? 현금배당은 차변. 마이너스로 차변 쪽으로 1,000원 쓰죠. 자, 그 다음에, 순이익이 물음표. 뭐가 물음표? 순이익이 물음표. 순이익이 생겼다는 거네. 당기 순이익은 물음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재평가 잉여금 있어? 없어? 없죠? 기타 포괄이익은 없잖아요.
기타 포괄이 기타 포괄 손실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주식 배당은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주식 배당은 안 한다니까. 주식 배당은 반영하지 않는다요. 않는다. 그럼 이게 이제 기말 자본이죠? 기말 자본이 얼마로 돼 있어? 자산에서 부채 빼야지 뭐 기말에. 자산 35,000원에서 부채 28,000원 빼요. 자산 35,000원에서 부채 28,000원 뺐나요? 자산 기말 자산 35,000원에서 기말 부채 28,000원 빼버려요. 그래서 바로 기말 자본 얼마? 7,000원 써. 그럼 같아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죠. 지금 기타 포괄 이익이 없어요, 지금. 기타 포괄 이익이 없어요. 그럼 같아야 되지. 차변이 얼마요? 8,000원. 대변 얼마? 8,000원. 그러면 기타 포괄 이익은 없죠. 그러면 빨간 거 순이익은 얼마 돼야 돼? 1,000원. 순이익은 1,000원 돼야 돼. 순이익은 1,000원. 자, 이 문제를 제가 했던 이유는 주식 배당을 반영하지 마라 이거예요. 문제 7번 주식 배당은 반영하지 마라. 여기 계산 반영에 하지 마라. 왜? 자본 총액이 불변이니까. 그죠? 자, 몇 번을 풀어줄까요? 몇 번을? 11번? 네, 그래, 11번 해주겠습니다. 11번. 29쪽 11번 보겠습니다. 자, 각 계정별 2017년 말에다 배출. 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2017년 말이요. 그리고 2017년도 말 부채 총계는 2017년 초 기초 부채보다 30만 원이 더 크다. 기말 부채가 더 커. 기초 부채보다 얼마가 더 커? 30만 원이 더 크다. 자, 그리고 2017년 말 자본 총계는 또 2017년 기초 자본보다 얼마가 더 많다? 15만 원만큼 더 적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보다 적어요? 적어요. 15만 원 적어. 이를 토대로 한국의 X1년 17년 초 자산 총계는 구하라 그래서 일단 네모 안에 박스에 있는 것이 뭐라고? 기말 2017년 말 잔액이죠? 그 말 잔액. 근데 항목별로 주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계산해야 돼. 거기에서 상품하고 자 일단 표시해 봐요. 상품 동그라미 쳐. 상품. 그다음에 자산만 내가 쭉 찾을게요. 상품 미수금 있죠? 미수금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있죠? 매출 채권 있죠? 대여금. 상품, 미수금, 현금, 매출 채권, 대여금. 몇 개? 5개가 자산이요. 응? 그게 뭐요? 기말 자산이요. 기말 자산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말 자산 써놔요. 기말 자산 얼마 나왔어, 이제? 5개 합치면 돼. 5개 합치면 290만 원. 자, 290만 나왔고, 그 다음에 부채 항목 있어. 부채 항목 있지, 부채 항목은. 자, 부채는 선수 수익이 부채고, 선수 수익. 차입금, 선수 수익이다. 차입금이다. 선수금이다. 됐나요? 선수 수익, 차입금, 선수금. 이런 거 3개는 부채죠? 그러면 기말 부채 3개 합치면 125만, 얼마지? 180만 원이죠? 3개 합이? 18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기말 자본 나왔고, 기말 자본은 나오죠? 기말 자본 얼마 나와? 110만 원 나왔고, 기말 자본 110만 원 나왔어, 이제. 기말 자본 110만 원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부채. 기말 부채는 기초 부채보다 30만 원만큼 더 커. 기말 부채는 기초 부채보다 30만 원 더 많아. 그러면, 기초 부채는 30만 원 적어야 되지. 기말 부채 180에서 30만 원 적은 것이 뭐요? 기초 부채요. 맞아요? 그럼 기초 부채는 얼마? 150만 원. 됐나요? 자, 기초 부채는 기말 부채보다 30만 원 적어야 돼. 왜? 지금 기말 부채는 기초 부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름보다 더 30만 원 더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초 부채는 30만 원 적어야 돼. 기말 부채 180보다 30만 원 적은 얼마? 150만 원. 기초 부채는 150. 그다음에 자본도 봐봐. 자본은 기말 자본 총계는 기초 자본보다 15만 원 적다. 그러면 기초 자본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기말 자본보다 기초 자본이 더 커. 얼마가 더 커야 돼? 15만 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보다 더 적어 15만 원이. 기초 자본이 15만 원이 더 커. 얼마예요? 125만 원이 기초 자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 부채가 나오겠죠? 기초 자산이? 여기 기초 부채하고 기초 자본은 더하면 뭐 기초 자산이네 이거. 기초 자산 나오겠네. 기초 자산 나와버리네.
기초에 부채 플러스 자본.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요.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두 개 더해버려 그냥. 얼마? 275만 원. 기초 자산 얼마 된다? 275만 원. 정답은 1번이 나오네. 자, 일단 여기서는 그 주어진 네모 박스 안에가 2017년 말 잔액이라고 주어졌어. 그런데 그게 항목별 8개 항목이 있어. 그러면 그 중에서 자산에 속하는 항목만 더하니까 기말자산이 되고 3개 기말부채에 해당 부채 항목을 더하니까 180. 그게 기말부채죠. 그러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빼면 기말자본이 되는 거고, 그죠? 기말자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거 나왔어. 이제 기말부채는 기초부채보다 30만 원이 더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초부채는 당연히 기말부채 180보다 30만 원 적은 15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자, 기초자본은 그래서 기말자본은 기초자본보다 15만 원이 적어. 그러니까 기초자본은 더 커야 돼. 기말자본이 적어. 기초자본이 더 커야 돼. 그래서 15만 원 더 큰 기초자본은 125만 원. 그러면 기초 자본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 하면 뭐야 돼? 기초 자산 나오죠. 오케이? 예. 이런 형태 문제도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까지 했어요? 이 계산 문제,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 계산 문제 충분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돼요. 다 이 형태 문제죠. 앞으로 시험 문제 이것이 한 번도 아직 안 나왔는데 주식 배당이나 자본저지 무상증자 등 이런 것이 꼭 자료에 주어지면 이건 자본 총계 변동이 없으니까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 알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T자 계정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알겠죠? T자 계정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문제 그것만 체크해 가지고 네 문제만 풀어주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예. 됐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3장입니다. 3장.